안녕하세요. 사내 연애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네요. 회사 사람들이 파혼 사유 듣고 다들 기겁을 해서 한참 동안 회사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마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다이나믹한 제 인생이 너무 웃겨서요. 참, 제 인생이 이렇게 되기에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엄마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 딸내미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관광 사업을 하셔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정부 쪽에도 빽이 엄청 나셔서 집안의 힘이 어마어마했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엄마는 미모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눈길을 한 번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모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늘 남자들이 그렇게 꼬였대요. 그게 왕자님이면 또 몰라요. 전부 다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초등학생일 때 동네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경찰들까지 와서 난리 완전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쑥이야! 쑥이야! 외할머니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엄마의 이름을 불렀대요. 애가 어둑어둑한 저녁까지 집에 안 들어오니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램프를 켜고 산부터 시작해서 계곡까지 안 뒤진 쪽이 없었답니다. 외할머니는 땅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며 우리 딸 쑥이 좀 찾아주이소. 우리 딸 쑥이만 찾으면 내 가진 거 전부 다 주리라. 우리 딸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부잣집 딸내미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너나 할 거 없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애를 찾으러 다녔대요. 외할머니 집 옆에는 신당을 모시는 할머니가 사셨어요. 외할머니는 평소에 공덕을 베푼다며 혼자 외로이 살던 그 할머니에게 종종 떡이며 반찬거리며 이것저것 다 가져다 주셨거든요. 엄마를 통해서요. 일이 터지자 신당을 모시는 그 할머니가 방울을 울리며 막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더니 네 놈이구나! 를 외치며 한 집을 가르쳤대요. 그 집은 바로 동네에서 유명한 또라이 노총각이 사는 집이었답니다. 나이가 50대도록 장가도 못 가고 늙은 어미 밑에서 등골 빨아먹으며 사는 놈의 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꼼짝을 안 했대요. 사람들이 그 집 문을 두들겼고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그때 개미 소리처럼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가 문틈새로 흘러나온 거였죠. 으악! 그 순간 청년들과 남자 어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문을 부시고 그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갇혀있던 저희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엄마는 흘리면서 동네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갔고 엄마를 납치해간 그 아저씨는 다리를 못 쓸 정도로 사람들한테 얻어맞았답니다. 장가 한 번 못 가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놈의 왜곡된 사고방식이 결국 한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준 거였죠. 외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늘 엄마의 아픈 기억을 이야기해주며 남자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가 엄마의 머리를 선머슴처럼 깎아버리고 이쁜 옷도 절대로 입히지 않았대요. 이쁘게 하고 돌아다니면 또 누가 딸내미를 납치해갈까 두려워서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졌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 시대에 30 후반까지 시집을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안 가자 애가 탔던 외할아버지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수소문해서 재벌집 아들들을 엄마한테 소개시켜줬답니다. 엄마는 하나같이 싫다며 거절을 했대요. 하긴 엄마도 돈이 많은데 뭐가 아쉽겠어요. 맞선도 안 보고 어릴 때 못된 놈 만난 거 하나 때문에 딸내미 인생을 완전히 망가졌구나 싶어 할아버지는 병이 나셨답니다. 내가 그래서 네 할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거잖니.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엄마는 지금까지 혼자였을 거야. 그런데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니? 우리 딸도 못 만났을 거고. 엄마는 아찔해.
그때 엄마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누군가를 외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울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서울대 출신에 어릴 때부터 공부도 곧잘해서 선생님들이 꼭 너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주변인들과의 기대는 다르게 돈도 안 되는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며 양복 사입을 돈도 없어 단벌 신사로 지냈대요. 그런 아빠와 엄마는 연이 닿았고 수더분하고 여자라고는 관심도 없고 오직 가난하고 힘든 이들의 삶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아빠를 보고 반했답니다. 솔직히 저희 아빠 못생겼거든요. 키도 작고 얼굴도 컸고요. 외할머니 말로는 네 아빠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아유 말도 마라. 곰보, 얼굴이 완전히 곰보 딱지였단다. 질끈 눈을 감았지 뭐야. 떡두꺼비 같은 남자를 엄만 좋다고 바로 결혼해버렸대요. 얼굴은 다 필요 없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네 아빠 처음 봤을 때 엄마는 알아봤어.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너도 꼭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해. 알겠니? 돈이고 얼굴이고 다 필요 없다며 늘 마음을 강조하는 엄마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청난 돈을 상속받게 된 엄마는 저를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한국에서 크면 엄마가 겪었던 것처럼 무서운 일들을 딸인 제가 겪게 될까봐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를 일부러 더 선머슴처럼 키우셨거든요. 호주로 가게 된 저는 드넓게 펼쳐진 자연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호주에서의 삶이 저와는 몹시 잘 맞았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는 돈이 많던 적던 다 똑같았거든요. 행복한 호주 생활을 하던 도중 한국에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전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면역력에 이상이 생겨서 크게 몸이 아프게 된 거였어요. 체력이 엄청 약해져서 항생제도 못 쓰고 거의 1년 동안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나서야 엄만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호주 유학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크게 열병을 앓은 엄마는 한번 아파보니 돈이고 뭐고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 남은 여생은 건강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한남동에 있던 집도 전세로 줘버리고 엄마는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엄마처럼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치료요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면서요. 시골에 내려가서 땅을 막 사더니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황토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효소 면역 강화 찜질에 솔잎 치유방까지 완전히 자연 그대로 치유요법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셨죠. 엄마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고 자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그런 엄마를 이해하며 응원해 주셨고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응원한다는 아빠였습니다. 평일에는 서울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주말이면 시골로 내려가 엄마가 하는 활동을 돕는 아빠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호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족들과 더 가까이 생활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이었던 건 외국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력을 이용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한국의 물정을 너무 모르고 순수해서 그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였던 남자친구는 저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밥도 사주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이 직접 내린 드립커피도 저에게 주었죠.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려니 여러모로 힘들죠? 마음속에 고민 있거나 말 못할 이야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말해요. 그렇게 큰 도움을 안 되어도 늘 언제나 옆에 있어줄 수는 있으니까. 고마워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어요. 사실 부모님도 아프시고 한국에 친구도 없다 보니 외로웠는데
그 남자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였어요. 저도 엄마를 닮아서 남자한테 쉽게 마음을 안 주고 의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저를 무장해제하게 만든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무척 검소해 보였어요. 항상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회사 비품도 아껴 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돈 밝히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도 말고 그런 남자가 꼬이면 안 되니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나 좀 데리고 가서 간이고 쓸개고 다 털어주세요 하고 방송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우리 딸? 절대로 엄마나 외할머니 집안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한국에 온 제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우 좀 알겠어. 어릴 때부터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아무리 친해져도 저희 집안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한테도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할 때도 되었는데 그 남자는 나한테 이런 걸 묻지도 않네. 정말 나를 사랑하나 봐. 저 혼자만의 착각에 빠진 저는 더욱더 그 남자를 더 좋게 보게 되었어요. 배 아프면 말하지 그랬어. 항상 나한테 의지하라니까. 생리통으로 반차를 내고 자취방에 가서 누워 쉬고 있던 저였거든요. 저한테 부담 두기 싫다며 퇴근 후 핫팩이랑 약을 사와서 문 앞에 두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모습에 바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우리 집안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 오직 나라는 사람한테만 애정을 기울이니 진국 중의 진국, 진또배기 남자라는 직감이 들더군요. 사내 연애하면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는 날이면 늘 그날 저녁 같이 저를 대신 그놈 욕을 더 해줬어요. 아우, 그 상사놈은 진짜. 그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 아니야. 우리 이쁜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누렁내 나는 이나 닦을 것이지. 아 진짜 웃겨. 여보 때문에 웃겨서 아까 기분 나쁜 거 다 풀렸어. 같이 있으면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면 굳이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야, 나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어? 갑자기? 왜 망설여? 나랑 결혼하면 별로일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해서. 왜? 뭐가 신기해? 나 사실 당신이랑 엄청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담될까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거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정말 운명인가 싶어서. 우리 운명이야. 그러니까 결혼하자. 나랑.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 그럴 자신 있어.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멈출 것처럼 콩닥콩닥 뛰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세상의 중심이 마치 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전 알겠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청혼을 받아줬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께는 제가 보고 싶다고 저를 초대하셨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이 충청도에서 계곡 달린 민박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부침성이 좋고 낯가림이 없었던 저는 그저 신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내가 계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양손 가득 한우며 인삼이며 몸에 좋다는 건 바리바리 다 싸들고 충청도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너무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남친한테는 띠동갑 쌍둥이 동생들이 있거든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똑 닮은 남정네 둘이 나와서 누나 반가워요 하며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저는 그날 그들에게 일일 영어 교사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확 친해지게 되었어요. 미래의 도련님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귀여웠습니다. 도련님들은 장난으로 형, 맨날 서울 가고 싶다고 서울 가서 서울 여자 만날 거라고 하더니 성공했네? 예, 에베베. 야, 너네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혼나 그러다가 나중에. 아, 뭐 어때? 남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당신 서울 여자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 좋겠다. 내가 서울 여자라서. 아닌가? 나 호주에서 유학했으니까 호주 여잔가?
도련님들과 저는 배꼽을 잡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같이 마당에 있는 마루에 누워서 밤 공기에 찬 바람을 맞으면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봤어요. 전에 살던 호주가 생각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먹어라. 감자랑 옥수수 찐 거야. 아까 물놀이 하면서 허기질 텐데 목 맥히면 수박이랑 이거 물김치 좀 마시고. 부족하지 않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확 가까워지자 어머님께서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휴, 우리 동석이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자기는 시골이 싫다고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 떼를 쓰던지, 학부모 창간회 때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 시골 사람인 거 티내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울고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커서 며느리감도 데리고 오고 너가 우리 집을 좋아해 주니 참 고맙구나. 그래요? 이렇게 좋은 곳이 왜 싫다고 한 거지? 자기야, 왜 그랬어? 왜 어머님 마음 속상하게 했어?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남친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호주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냥 오히려 이런 시골과 자연이 좋았어요. 시부모님 될 분들이 시골에 산다고 해서 창피하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물질적이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라고 해서 저는 되려 남친이 시골에서 자란 게 더 마음에 들고 자랑스러웠거든요. 내가 꿈꾸던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남친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집에 시골에다가 푸세식 화장실도 있어서 많이 놀랐지. 미안. 아니, 엄마가 하도 궁금하다고 해서. 아니, 하나도 안 놀랬는데? 시골이 다 그렇지. 난 좋았는데? 그래, 난 여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할까봐 워낙에 귀하게 자랐는데 시골 와서 괜히 고생시킨 걸까봐 걱정돼서.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마. 남친은 괜시리 본인의 본가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그럴 일이 절대 아닌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커플은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곤함에 기절하듯이 골아떨어졌어요. 얼마 뒤 엄마네 집에 내려가서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어떤 아이니? 너네끼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도 엄마 허락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아, 당연하지. 근데 엄마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진짜 괜찮은 남자야. 엄마가 제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저는 남자친구를 조만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친에게 함께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있는 곳에서 말하니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님이 서울이 아니라 시골에 사셔? 나는 당연히 서울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아, 원래 서울에서 사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셨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으시다고. 건강도 챙기고 음식도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로 해먹는다고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맞아. 시골이 깨끗하긴 하지. 남친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 약속 날짜 일주일 전부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도 돼. 우리 엄마 선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에이, 그래도 선물 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딨어.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짠데. 우리 엄마 부자라서 이미 가질 거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웬만한 건 지루해야 하는데. 남친은 고심 끝에 과일 바구니와 함께 흑산 8년근 진액을 가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하고 내려서 또 택시를 타고 30분이나 이동해야 하던 탓에 남친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누추한 집. 여기야? 미안. 많이 허름하지? 아니야. 조금 당황해 보이는 눈치였어요. 실은 엄마가 황토방이랑 솔잎 찜질방 보수 공사를 한다고 옆에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던 민박집을 빌려서 살고 계셨거든요.
본래 거주하시던 대리석으로 된 작은 별장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만 처음부터 돈 있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한사코 그 허름한 공간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래도 남친은 처음에 당황한 것 빼곤 금세 적응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네요. 아이고, 우리 딸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바로 자네였구먼. 나도 만나서 상당히 반가워. 남친은 90도로 숙여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 엄마를 도와 남친을 위한 건강식을 만들었어요. 산에서 따온 두릅에 머위에 몸에 좋다는 대왕 전복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그래도 야채와 해산물로 차린 최고의 식단이었어요. 엄만 밥을 먹으며 건강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이야기를 지루해하지도 않고 끝까지 경청해서 잘 듣더라고요. 아휴, 효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많은 장독대에 있는 장이랑 효소랑 식초들을 다 담그신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랜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니 참 기쁘네. 자네가 와서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예비 사이를 반겨주었어요. 엄마는 우리 사이 챙겨준다면서 몸에 좋은 귀한 것들을 꺼내서 한 잔씩 마시겠어요. 남친은 조금 버거워하더니 이내에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을 먹은 건지 그 많은 약주를 다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갑자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나 먼저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잖아. 지금 밤이 어두워서 시내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실은 아까 여기 오기 전부터 배가 슬슬 아파서 장염약을 먹고 왔는데 어머님이 주시는 거 받아먹다가 탈이 난 것 같아. 정말 미안. 괜찮아.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 엄마는 예비사이가 떠난 뒤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엄만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몸에 좋다고 먹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쑥찜질방이라도 열어서 몸 데필 수 있게 해줬어야 했나? 엄마, 그래도 그냥 병원 가는 게 낫지. 그렇지? 그래. 다음에 오면 더 잘해준다고 하고 서울 가서 꼭 병원 가고 엄마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라. 알겠어. 다음 날 저는 엄마와 아침밥을 먹은 뒤 예정보다 더 일찍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걱정이 되었던 저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3통을 넘게 했는데도 신호만 가고 뚝 끊겼습니다. 많이 아픈가? 전화 받을 기력도 없는 건가? 괜히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내일이면 회사에서 볼 사람이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어요. 월요일이 되었고 저도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자마자 바로 남친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헬쓱해진 채로 앉아있더라고요. 회사 메신저로 슬쩍 쪽지를 보냈습니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따가 잠깐 점심시간에 나랑 만나.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막 따져 물었어요. 남친은 힘없이 그냥 좀 아파서 연락을 못 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는 좀 쉬어야겠다고 저 먼저 밥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괜히 미안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밥을 안 먹고 회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일찍 자야겠다고 자기 전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대면대면한 느낌에 혹여나 했지만 아파서 그런 거겠지 하고 별 생각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친의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네 집에 인사 갔다 온 후 이상하게 남친과는 데이트에서 묘하게 기류가 달라진 게 느껴진 겁니다. 그 까르띠에 팔찌랑 반지는 어디서 난 거야? 네가 산 거야? 이거? 갑자기 이건 왜? 내가 맨날 끼고 다니는 건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냥 난 궁금해하면 안 되나? 그런 것도 못 물어봐? 날선 대답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뻘쭘하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 그러면 너 프라다 가방은 그것도 선물 받은 거야? 할머니한테?
아니, 이건 외할머니한테는 아니고 아빠가 나 한국 왔을 때 고생 많이 한다고 기분 전환하라고 사주신 거야. 이게 그렇게 궁금해? 저도 왠지 모르게 빈정이 상했습니다.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차고 있는 반지 브랜드, 가방의 상표가 더 궁금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삐쳐서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그제서야 남친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아니, 나는 장모님 댁 갔다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냥 궁금해지더라고. 당신이 명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 사주실 리가 없고, 그렇다고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자기가 그 월급으로 살리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난 건지 궁금했어. 딱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집도 안 좋고 가난한 것 같아 보였겠죠. 그런데 전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했나 봅니다.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뜸을 들이다 갑자기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난 솔직히 너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거든. 어린 나이에 유학도 갔다 오고 입사할 때도 명품 가방에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길래 집안이 빵빵하다고 생각했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전 남친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순수했나 봐요. 근데 어머님 댁 갔다 오니까 좀 놀라서 며칠 싱숭생숭한 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 사는데 1년에 1억씩 드는 유학을 간 건가 싶어서. 살짝 빈정이 상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그렇게 궁금해? 나는 어머님 댁 갔을 때 그냥 와, 충청도 공기 좋고 밤하늘이 너무 예쁘다, 계곡 물소리도 정말 힐링되고 행복하다, 이 생각뿐이었는데 자긴 머릿속으로 계산기 돌리고 있었구나.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계산기를 돌리다니. 아니 그렇잖아. 여친 까르띠에 반지랑 프라다 가방이랑 입고 다니는 옷 브랜드 다 기억하고 막상 까보니까 부자가 아니라 저 실망한 눈치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전화도 안 받고. 아 진짜 말 심하게 하네. 결국 저와 남친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결국 서로 감정적인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니네 엄마 집에 있는 누런 벽지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 아니 왜 그런 집에 살면서 회사에선 부자인 척한 거야? 내가 언제 부자인 척했어? 어? 아니 그렇잖아. 벽지 바꿀 돈 하나 없는데 가방은 명품에 반지는 수백만 원짜리에 다들 부자라고 생각하겠지. 나뿐만 아니라. 왜 속인 거야? 저는 기가 찼습니다. 속이긴 누가 속여. 아 진짜 화나네. 내가 널 속인 게 아니라 네가 날 환상 속에서 만든 인물로 대입해서 본 거겠지. 진짜 순수한 충청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부잣집 서울 여자 꼬셔서 취집하려는 남자잖아. 저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부류였던 겁니다. 여자 돈 노리고 여자 등딱지에 딱 붙어서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예요. 왜 극과 극에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안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너무 싫어하니까 되려 그런 남자가 저한테 당겨졌나 봐요. 참 결국 파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저희의 관계는 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서 끝내자. 앞으로 회사에서도 좋던 싫던 보게 될 텐데 아는 척하지 말자고. 알겠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통수에서 메아리처럼 남친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가 할 소린데? 하, 참. 저희 둘 다 무척이나 자존심이 셌어요. 회사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탕비실에서 슬쩍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저희 둘이 말도 안 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니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가 헤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사내 연애는 최대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였나 봐요. 사람들 안주거리로 저희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생리기간도 아닌데 제가 하혈을 하고 집에 있으면 밥맛도 없어서 맨날 쫄쫄 굶느라 10kg나 빠질 정도였습니다. 원래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파혼했다는데? 뭐? 둘이 좋아서 맨날 붙어있더니. 그래, 사람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니까. 아,
진짜 이게 뭔 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회사 분위기가 아주 냉골이야, 냉골. 회사 직원들이 제가 듣는데 수군덕거리면서 지나갈 정도였어요. 결국 전 인사팀에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무서운 게 부서 간 소문이 참 빠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랑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도 점심시간이 되면 지네끼리 쪼르르 나가서 저만 빼고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파혼까지 하니까 아빠가 일 끝나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전 원래 풍납동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아빠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어? 혼자 있지 말고. 너 저번에도 쓰러질 뻔했잖냐. 엄마도 면역력 약해져서 그렇게 아픈 건데 너마저 그리 되는 꼴을 볼 수 없단다. 응? 아빠 말 들어. 결국 전 자취방 짐을 빼서 아빠가 사는 압구정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골에 있는 엄마도 전화가 왔어요. 아휴,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어떻게 그리 야가 빠진 남자애가 다 있니? 너 정 힘들면 퇴사하고 엄마 쪽으로 내려와서 좀 쉬어. 아니면 호주로 다시 넘어가도 되고 엄만 괜찮으니까. 됐어. 한국에 있어야지만 호주야. 엄마 걱정돼서 안 돼.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랑 전화를 끊자마자 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폭풍처럼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덕대더군요. 대체 왜 사람들은 날 싫어하는 거지 싶어서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날 피하는 이유를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몰랐어? 우리 회사에서는 파다했는데. 자기가 호주로 유학 간 것도 거짓말인 것 같고 메고 다니는 프라다 가방이랑 까르띠에도 전부 짭이라고 저녁마다 외제차 끌고 데리러 오는 사람도 스폰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했을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스폰이라뇨? 난 솔직히 안 믿었지. 회사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남 뒷담 까는 걸로 지네들 짜증나는 거 푸니까. 근데 소문이 무서운 게 살이 자꾸 붙잖아. 그러면 거짓도 진실처럼 보이더라고. 자기가 결박하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말해. 아니라고.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에게 소문에 대해서 말해준 인사팀 직원한테 저희 엄마의 재력과 저녁마다 데리러 오는 사람의 진짜 정체를 밝히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소문을 낸 건지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예상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저는 사내 메일을 보냈어요. 변호사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요. 너무 힘들다.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소문을 처음 낸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허위사실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살포시 법적인 압박을 들이미니 다들 하나같이 저에게 몰려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우린 솔직히 몰랐지. 동석 씨가 말해주길래 자기랑 오래 사귄 사람이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해. 응? 맞아. 우리가 뭘 알겠어. 그냥 동석 씨가 그런 말을 흘리니까 그렇구나 한 거지. 마음 상했으면 정말 미안하다. 동료들이 한두 명씩 저에게 증언을 해주니 명확해졌습니다. 전 남친이 저랑 헤어지고 나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지원해서 퍼뜨린 겁니다. 전 바로 사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끝나고 이야기 좀 해. 퇴근 후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뻔뻔한 그놈은 바쁜데 자기를 왜 부르냐며 당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가 회사에서 내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내가?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말 하려고 나 부른 거냐? 그런 거면 나 간다. 뒤에 회식 있어. 야, 나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낸 소문 때문에 나 정신과에서 약 타먹고 있어. 누가 내가 냈대? 그 소문을? 나 아니라니까. 저는 탕비실에서 회사 직원들과 나눈 대화 녹음본을 꺼내서 들려줬습니다.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 후부턴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우리 집안 누런 벽지에 장판 끈적거리고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다고 그랬다며? 그리고 내가 프라다 가방 매는 건 다 짝퉁이고 사치 부리는 거라고 뒷담까지 깠더라? 야, 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 집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던 엄청 큰 부지런 건물 봤지? 그게 우리 엄마가 진짜 사는 곳이야. 엄마 크게 아프고 나서 자연치유센터 만든다고 30억 들여서 거길 만들었고 우리 집 본가는 한남동이란다. 50억 넘는. 그 순간 남친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왜? 처음엔 내가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고 잘해줬는데 맹탕 아무것도 없는 시골집 출신인 줄 알고 도망가려다가 다시 알부자인 거 알고 아쉬워? 그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진짜 너는 전 여친에 대해서 그렇게 구질구질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싶디? 뭐? 내가 스폰을 해? 그래서 아저씨 차를 타고 압구정으로 가서 밤일을 한다고? 우리 아빠가 들으면 진짜 기겁할 텐데. 너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니? 어? 뭐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어. 그냥 이상하다고만 말하는 거지. 스폰 뭐 이런 이야기는 회사 사람들이 과장한 거겠지. 그거나 똑같지. 우리 아빠가 서울대 출신 사법고시 패스하고 지금 변호사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우리 아빠 되게 화났거든? 그때 아주 타이밍 좋게 회사 앞에 아빠 차가 타고 다니는 법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내려서 우리 딸 얼른 와서 아빠 차 타고 가자. 제 손을 꾹 잡았죠. 마침 아빠는 재판이 끝나고 오는 길이라서 양복 한쪽에는 법원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센 척하고 강한 척하던 남친의 얼굴과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너희 엄마가 말하던 그놈이 저놈이더냐? 내가 눈이 나갔지. 저런 놈을 좋아했으니. 우리 딸 자책하지 말어. 나쁜 놈도 만나보고 그래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너희 엄마처럼. 아빠의 싱거운 농담에 저 또한 피싱 웃음이 나더군요. 아빠와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에서 힘든 이야기를 다 꺼내서 말했어요. 아빠는 엄청 화가 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라고 명예훼손으로 소장 날려준다면서 자신감 있게 가슴을 팍팍 치시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변호사인 아빠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음고생한다는 걸 들은 엄마는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으니 기사님을 고용해서 차를 타고 올라오셨죠. 엄마는 회사에서 괜히 월급 받겠다고 고생하지 말고 이젠 너도 한국에 들어왔으니 엄마랑 좀 시간 알콩달콩하게 누리면서 보내자고 저에게 퇴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전 알겠다고 하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내는 그날 전 남친이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그럴 마음 없었는데 그냥 못된 마음에 헐뜯은 것 같다며 인연이 어떻게 쉽게 끊어지냐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제가 있는 집 딸인 걸 알게 되자 꼬리를 살살 내리며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꼴이요. 저는 너도 네가 취한 거 알지? 우리 더 이상 못 볼 꼴 보지 말고 앞으로도 쭉 연락하지 말자. 단칼에 거절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그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맛있는 것도 먹고 백화점 쇼핑도 갔어요. 엄마가 그러더군요. 돈 많이 주고 있으면 뭐하니? 우리 딸내미 손 한번 잡아보고 얼굴 한번 더 보고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건데. 그지? 맞아 엄마. 그러게 다 부질없어.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젊음도 그냥 우리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고 받아들이자. 그렇게 전 엄마와 함께 그간 유학하느라 못했던 데이트와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로 많더라고요. 아마도 엄마가 많이 아팠던 건 아픈 기억을 끌어안고 사느라 마음에 병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는 많이 힘들고 아팠을 엄마의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려 주려고 합니다. 많이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늙어버린 엄마.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한강을 거닐며 오늘도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다짐하는 이 하루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 뒤에도 전 남친은 몇 번이나 연락을 하며 집요하게 저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집착을 했고 저희 엄마가 있는 천연효소 찜질방센터에도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엔 아빠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참 사람이 돈에 미치면 저렇게 추해지는 건가 봐요. 정말 천국일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지옥 구덩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파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건 정말로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돈에 너무 미치면 그만큼 불행한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돈과 행복 둘 다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삶이 되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